땅을 밟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짓밟고 있습니다. 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돌이라고 여기는 그것, 그저 자연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층층이 쌓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순간, 이 땅 아래에는 또 다른 땅이 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어쩌면 과거의 천장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하늘이었던 것, 누군가의 별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땅을 팝니다. 조심스럽게, 한층 한층,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시간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명 아래 또 다른 문명, 도시 아래 또 다른 도시,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곳 아래 또 다른 시작.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파면 그 아래에서 더 오래된 우르가 나옵니다. 예리코의 성벽을 파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된 성벽이 나타납니다. 터키의 차탈회위크에서는 집 위에 집이 지어지고 그 위에 또 집이 지어진 흔적이 9개의 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 쌓아 올렸을 뿐입니다. 이것을 층위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의 기본 개념, 시간의 지층. 아래로 내려갈수록 과거로 들어갑니다. 한 뼘, 한 세기, 한 발, 1000년. 하지만 이 층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층들은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의도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덮어놓은 것처럼, 봉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퇴적이 아닙니다. 바람이 쌓아놓은 먼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을 묻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덮었을까요? 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지 않고 오래된 집 위에 새 집을 지었을까요? 이사를 가지 않고 이장을 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않고 과거 위에 미래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묻는 것, 보존하기 위해 감추는 것, 그것이 고대인들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흙 한 줌을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백, 수천 년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었던 흙, 누군가의 밭이었던 흙, 누군가의 무덤이었던 흙. 우리는 그 위를 걷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는 채로, 느끼지 못한 채로 우리는 과거와 함께 살아갑니다. 발밑에서 숨 쉬는 역사와 함께.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땅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지진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누군가 우연히 삽을 들이댈 때 땅은 품고 있던 비밀을 내놓습니다. 돌이 나오고 벽이 나오고 이름 모를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덮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짧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땅 아래에서, 시간 너머에서 잊힌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곳에서 터키 남동부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고베클리 테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배 모양의 언덕, 평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64년 한 고고학 조사단이 그곳을 지나다가 땅 위로 삐져나온 거대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세시대의 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땅 아래에서 나타난 것은 돌기둥들이었습니다. 거대한 T자 모양의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둥은 높이가 5m에서 6m, 무게는 10톤에서 20톤에 달했습니다. 그 표면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우, 사자, 뱀, 전갈, 독수리, 동물들이 돌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인간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 형상들이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2,000년 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인류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도시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바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열매를 채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협력해야 옮길 수 있는 돌을 고도의 기술로 다듬고 정교하게 조각하고 천문학적으로 정렬시켜 배치했습니다. 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 농경의 시작, 정착, 마을의 형성, 도시의 탄생, 문명의 출현. 이 순서는 절대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농경이 없으면 정착이 없고 정착이 없으면 대규모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베클리 테페는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농경 이전에 건축이 있었습니다. 정착 이전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도시 이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원형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거의 경건하게 돌과 흙으로 이 구조물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덮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베클리 테페를 걷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사람이 산 곳이 아닙니다. 주거 흔적이 없습니다. 부엌도, 침실도, 쓰레기장도 없습니다. 이곳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의식을 치르는 곳, 하늘을 바라보는 곳, 무언가를 기억하는 곳. 사람들은 여기에 오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최초의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문대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곳이 지식을 보존하는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면? 만약 고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이 더 오래된 무언가의 후손이었다면? 만약 그들이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돌기둥에 새겨진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 정교함, 그 생동감, 그 상징성. 이것은 처음 조각을 배운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의 결과물입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전해진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고베클리 테페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발굴된 부분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땅 아래에는 아직도 수십 개의 구조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더 오래된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터키 전역에는 고베클리 테페와 비슷한 언덕들이 수백 개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파보지 않은 언덕들, 아직 이름도 붙지 않은 비밀들. 밤이 되면 고베클리 테페는 고요해집니다. 바람이 돌기둥 사이를 지나가고 별들이 하늘에 떠오릅니다. 12,000년 전에도 같은 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았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신들 이후로 모든 것이 잊힐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묻힌 신전,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설명할 수 없는 기술. 고베클리 테페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아니라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오래된 시간으로, 바다 아래로 이끕니다.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물은 흐르지만 돌아오고, 증발하지만 다시 내리고 사라지지만 항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수십억 년 동안 같은 양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있는 장소는 계속 변해 왔습니다. 때로는 빙하가 되어 육지에 갇혀 있고, 때로는 바다가 되어 땅을 덮습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한 인간의 생애로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으로 보면 극적입니다.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들이 북방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 속에 갇힌 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에 없었기 때문에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120m 40층짜리 건물만큼 낮았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많은 곳들이 그 시절에는 육지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은 거대한 평원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강들이 흐르는 땅, 지금의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는 다리처럼 이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륙과 붙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순다라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살았습니다. 강가에 집을 짓고 물고기를 잡고 아이를 키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물이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1년에 몇 센티미터씩, 때로는 갑자기 몇 미터씩 사람들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대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 2000년 후 그들이 살던 모든 곳은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인도 서부 해안 캄베이만 수심 30m 지점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해양조사 중에 손에 포착된 기하학적 구조물들, 직선, 직각, 대칭, 자연이 만들 수 없는 형태들, 잠수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는 벽처럼 보이는 것들, 계단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 올린 나무 조각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9,500년 전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요나구니 섬 근처 바다 밑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암석 구조물, 평평한 표면, 직각으로 깎인 모서리, 의도적으로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형태들. 일본의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 교수는 수백 번 잠수하여 이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지형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류 학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남부 해안 마하발리푸람 근처에서는 어부들이 오래전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물이 맑은 날 바다 밑으로 구조물들이 보인다고. 사원처럼 생긴 것들, 벽처럼 생긴 것들. 2001년 쓰나미 이후 실제로 그곳에서 해저 구조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바다 밑 유적들은 이렇게 무시되는 걸까요? 왜 육지의 유적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닷속은 발굴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육지를 기준으로 문명을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육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도시는 땅 위에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인류가 어디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강가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물이 있는 곳, 물고기가 풍부한 곳, 교역이 가능한 곳.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해안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빙하기 시대의 해안, 지금은 바다 밑에 잠긴 그 해안가야말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산 위의 유적을 찾고 사막의 폐허를 찾고 정글 속의 신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오래된 도시들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수십백 미터 아래 진흙과 모래에 묻혀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얕은 바다지만 만년 전에는 두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을 따라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시가 있었다면,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수메르 이전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전의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물 아래 잠들어 있다면 물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집도, 신전도, 기록도. 하지만 물은 또한 모든 것을 보존했습니다. 공기보다 나은 보존. 도굴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시간의 풍화도 느린 곳. 바다 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입니다. 아직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박물관. 아직 아무도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소장품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 우리가 찾던 대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모든 고대 문화가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들은 모두 대홍수를 기억하는지, 대답은 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대륙, 우리가 잊어버린 조상들과 함께 밤바다는 깊고 어둡습니다. 파도가 해안을 때리고 달빛이 물 위에서 부서집니다. 그 밑 어딘가에서 돌담이 서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거리가 뻗어 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거리,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돌아와 기억해 주기를. 이야기는 물로 연결됩니다. 이야기는 항상 물로 연결됩니다. 수메르에서 길가메시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우트나피슈팀을 만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41의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인도의 베데서 마누는
물고기의 경고를 듣고 배를 준비합니다. 중국의 고대 기록에는 곤과 우가 대홍수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드칼리온, 마야의 창조 신화, 아즈텍의 다섯 태양, 하와이의 전설, 호주 원주민의 꿈의 시대, 전 세계 모든 문화, 모든 대륙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물이 왔다. 물이 모든 것을 덮었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이 세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들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치 같은 사건을 다른 언어로 전하는 것처럼. 수메르의 홍수 신화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새겨진 이야기.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러웠다는 설도 있고 너무 많아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신, 엔키는 자신이 아끼는 인간 우트나피쉬팀에게 경고합니다. 배를 만들라고,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모으라고, 폭풍이 올 것이라고. 우트나피쉬팀은 순종합니다. 그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가족과 동물들을 씻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6일 동안 폭풍이 몰아치고 7째 날에 멈춥니다. 물이 빠지고 배는 한 산 위에 머무릅니다. 우트나피쉬팀은 새를 날려보내 육지를 찾습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신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노아에게만 경고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모으고 가족을 구합니다. 40일간의 비, 150일간의 홍수, 아라랏 산 위에 머무는 배,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장면, 세부 사항까지 일치합니다. 인도의 만우 이야기에서도 경고가 있고 배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경고를 준 것이 신이 아니라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준비, 생존, 재건. 이 이야기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1000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서로 교류 없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사합니다. 물론 홍수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자연재해입니다. 강이 범람하고 해일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홍수들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땅이 잠기고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둘째, 살아남는 방법이 항상 배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셋째, 살아남은 자들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구전 전통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 이야기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노래로 만들어지고 의식으로 반복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꿈의 시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화에는 육지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장면, 해안선이 변하는 장면, 특정 섬들이 물에 잠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질학적 연구 결과 이 이야기들이 실제 지형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7,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신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거대한 재앙, 문명을 삼킨 물, 그 기억이 신화가 되어 전해진 것. 빙하기가 끝나며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난 변화였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충분히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곳을 손자는 볼 수 없습니다. 물이 그곳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 그 이동, 그 공포가 이야기가 되고 경고가 되고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더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물이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왜 왔는지, 누가 보내냈는지, 무엇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는지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홍수 이전의 세계는 지금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았고, 신들이 인간과 함께 걸었고, 위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재설정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신화는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면 왜 세부 사항들이 문화를 넘어 반복될까요? 배의 치수, 홍수의 기간, 산의 이름, 새들의 종류,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도합니다. 이것은 그저 비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물은 정말로 왔고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우리 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신화라는 이름으로. 홍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물이 가라앉은 후의 이야기는 더 미스터리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기억을 따라 재건했을까요? 그들이 세운 문명, 우리가 최초라고 부르는 그 문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메르 문명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갑자기 나타난 도시들, 우르, 우루크, 에리두, 라가쉬, 진흙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도시들, 복잡한 관가의 시스템, 계층화된 사회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문자,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 애기 문자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인류가 여기서 처음으로 야만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상합니다. 수메르의 문자는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 형태는 그림 문자에 가까웠지만 그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백 년 만에 추상적인 개념까지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언어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행착오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메르의 수학을 보십시오. 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흔적을 사용합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원은 360도. 왜 60일까요? 10진법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우리는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60을 선택했습니다. 60은 많은 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고도로 발전된 수학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고안했을까요?
왜 모든 수메르 도시가 처음부터 같은 체계를 사용했을까요? 천문학은 더 놀랍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정확한 태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을 29.51로 계산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으로 측정한 값과 거의 정확합니다. 그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맨눈으로 도구 없이 해냈습니다. 아니, 정말 도구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관측이 가능했을까요? 일주일이 7일인 것도 수메르에서 왔습니다. 왜 7일일까요? 달의 주기를 4등분하면 약 7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메르인들은 7을 신성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7개의 별, 7개의 신, 7개의 문. 이것은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천문학적 지식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5개의 행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여기에 태양과 달을 더하면 7이 됩니다. 7개의 떠돌이별, 7일의 주기. 이 모든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수메르인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해받은 것이라고, 신들에게서 받았다고,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면 비슷한 시기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합니다. 피라미드, 신전, 상형 문자, 놀라운 건축술, 정교한 의학 지식, 복잡한 종교 체계,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 이전의 이집트는 단순한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작은 피라미드에서 큰 피라미드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피라미드,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가장 초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보십시오.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 문명, 모헨조다로, 하라파, 격자형 도시 계획, 정교한 배수 시스템, 표준화된 벽돌 크기, 그들도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인더스 문자, 하지만 그 체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도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세 개의 위대한 고대 문명,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교류의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도시, 계획, 종교 체계, 수학, 천문학, 우연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독립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특정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중간 단계가 없을까요? 왜 시행착오의 흔적이 거의 없을까요? 마치 누군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 가르쳐 준 것처럼 보입니다. 수메르의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수라는 신이 인간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고. 메소포타미아어로 압수는 깊은 물,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물에서 왔습니다. 물 아래에서, 잊힌 곳에서. 그리고 신 엔키는 모든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매라고 불리는 신성한 원리들을 관리했습니다. 문명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 법, 예술, 건축, 과학. 엔키는 이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천 년 전 수메르의 점성가가 본 것과 같은 별들입니다. 그는 점토판에 그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심하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록을 읽으며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지식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은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이 축적된 시간은 어디 있을까요? 수메르 이전에, 이집트 이전에, 인더스 이전에. 대답은 아직 물 아래 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점토판 속에,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도시 속에. 문명은 상속되었습니다. 발명된 것이 아니라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면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전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식의 일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흔적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기록하고 전달을 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의 기원에 대한 질문. 수메르 왕 목록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 점토판에 나누어 기록된 이 목록은 수메르의 모든 왕들을 나열합니다. 언제 누가 다스렸고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지. 역사가들에게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목록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목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에리두에 왕권이 주어졌다. 에리두에서 알룰림이 왕이 되었고 28,000년을 다스렸다. 다음 왕 알랄가르는 36,000년을 다스렸다. 28,000년 36,000년 물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초기 부분을 신화로 간주합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왕의 위대함을 과장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목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수천 년, 수백 년,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한 왕들이 나타날 때쯤이면 재위 기간은 10년, 20년으로 현실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과장된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문장입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이 왕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왕권이 먼저 있었고 왕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왕은 창조자가 아니라 수취인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사고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왕은 힘으로 권력을 줍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수메르에서 왕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가 주었을까요? 신들이라고 목록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수메르 신화를 읽으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을 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이라기보다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놀랍게도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아트라시스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이야기. 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엔키와 님마흐라는 신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만들자고 신들을 대신해 일할 존재를.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진흙에 신의 피를 섞어서. 이것은 창조 신화라기보다 기원 설명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명확합니다. 일하기 위해. 땅을 경작하고 광가의 수로를 파고 신전을 짓고 재물을 바치기 위해.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시스템의 관리자였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노동을 신에게 바치는 자. 왕의 정당성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힘에서가 아니라 인명에서. 신이 선택했다는 믿음. 그래서 모든 수메르 왕은 신전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왕관을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정당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이전의 문명이 있었다면, 만약 그 문명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었다면 그 시스템이 남았을 것입니다. 홍수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재건하면서 그들은 옛 시스템을 모방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장은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를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물려받았다. 어디서? 이전 시대에서. 누구에게서? 우리보다 먼저 있던 자들에게서. 그들은 어디 있는가? 하늘로 갔다. 아니면 물에 잠겼다. 아니면 흙 속에 묻혔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같은 논리로 통치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화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텍스트들, 피라미드 문서들을 보면 파라오조차 더 높은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마하트라는 개념, 진리, 정의, 질서, 균형. 마하트는 우주의 원리였습니다. 신들도 따르고 파라오도 따르고 모든 것이 따라야 하는 원리. 파라오의 역할은 마하트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면 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메르어로 모든 문명적 제도의 근본 원리. 왕권도 하나의 매였습니다. 신전도 법도 예술도 전쟁도 모두 매였습니다. 신 엔키가 이 매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신화를 자세히 읽으면 엔키도 매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보관하고 지키고 필요할 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조차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들보다 먼저 있었던 질서, 우주의 규칙, 존재의 법칙. 그리고 문명은 이 질서를 땅 위에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지자입니다. 정원사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정원을 가꾸는 자, 누군가 설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왕들의 이름이 점토판에서 희미해집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 조심스럽게 새긴 쐐기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찾지 말라고. 당신들이 보는 것은 이미 중간이라고. 진짜 시작은 훨씬 더 뒤에,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그렇다면 진짜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왕권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을까요? 누가 매를 창조했을까요? 대답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속에, 잊힌 얼굴들 속에.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 수 없도록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엔릴, 엔키, 이난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하지만 그 신들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호합니다. 원시의 바다, 티아마트, 혼돈, 압수, 이름 없는 것들, 형태 없는 것들, 그리고 그 너머는 침묵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시의 물. 그 물에서 아툼이라는 신이 스스로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은유였을까요? 그리고 아툼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신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티탄들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티탄들 이전에 원시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아, 우라노스, 타르타로스, 그리고 그들 이전에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층층이 쌓인 세대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를 쓰러뜨리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의 세대들, 각각의 문명이 일어나고 번영하고 무너지고 다음 문명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역사. 그 과정에서 이름들이 변하고 이야기가 변형되고 사실이 신화가 되었지만 구조는 남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누군가 있었다. 그들 이전에도 누군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에는 이름조차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왜 가장 오래된 신들은 이름이 없을까요? 왜 가장 근원적인 존재들은 형태가 없을까요? 혼돈, 심연, 어둠, 물. 이것들은 이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고대 문명들의 신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곳,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최고 사제만, 1년에 한 번만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의 형상?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어둠만 있는 공간. 왜 가장 신성한 곳이 비어 있을까요? 어쩌면 그곳은 정말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형태를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비워둔 것, 그래서 침묵으로 가득 채운 것. 수메르의 가장 오래된 도시, 에리두의 신전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더 오래된 신전들을 발견했습니다. 18개의 층, 신전 위에 신전, 그 위에 또 신전. 수천 년에 걸쳐 같은 자리에 계속 재건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아래층, 가장 오래된 신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무너져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곳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왕권이 처음 내려온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그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비록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이것이 가장 슬픈 역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의식은 남았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형식은 보존되었지만 내용은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전을 짓고 왕을 세우고 제물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더 이전의 누군가에게. 그들은 누구인가? 모릅니다. 그들은 어디 있는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창조자들, 이름 없는 시작, 기록되지 않은 기원. 그들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우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잊힌다는 것을, 모든 이름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름을 남기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지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밤은 계속되고 침묵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발밑의 흙 속에서 그들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 읽을 수 없는 이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숫자 속에, 우리가 보는 모든 별 속에, 우리가 따르는 모든 달력 속에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신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반복될까? 왜 문명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를까? 대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같은 청사진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쳐 홍수를 넘어 시간의 층위를 뚫고 전해진 청사진을, 역사책을 펼치면 문명의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수메르가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아카드가 정복하고 사라집니다. 바빌론이 번영하고 멸망합니다. 이집트의 왕조들이 바뀌고 인더스가 버려지고 미노아가 불타고 마야가 정글에 묻힙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독특해 보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십시오. 항상 같은 순서입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작은 정착지, 농경의 시작, 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가 생깁니다. 도시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지고 계층이 생기고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문명이 전성기를 맞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예술이 꽃피고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집니다. 토지가 황폐해집니다. 기후가 변합니다.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외부의 적이 나타나거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빠르게 혹은 천천히 한 세대 만에 혹은 수백 년에 걸쳐.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도시가 버려지고 시스템이 붕괴하고 지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장소에서 혹은 근처에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납니다. 폐허 위에, 잔해 위에 사람들은 옛것을 발견합니다. 돌, 벽돌, 조각상,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신들만의 방식을 섞어가며 그렇게 새로운 문명이 탄생합니다. 옛것의 그림자를 담은 새로운 것. 브론즈 시대의 붕괴를 보십시오. 기원전 12세기 무렵 지중해 동부의 모든 주요 문명이 거의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미케네, 히타이트, 가나안의 도시국가들, 이집트, 신왕국의 쇠퇴.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다 민족의 침입, 지진, 가뭄, 시스템 붕괴, 브론즈 교역망의 파괴. 아마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백 년간 건설된 문명 세계가 한 세기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자가 사라졌습니다. 도시가 버려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무역이 끊겼습니다. 그리스는 미케네 문명의 문자, 선형 문자,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후 그들이 다시 문자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문자였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차용한 알파벳. 그 사이 400년 동안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는 거의 공백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 트로이 전쟁, 영웅들, 신들과 인간의 교류. 오랫동안 이것은 순전한 픽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하인리히 슐리만이 실제로 트로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케네를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신화하는 역사였습니다. 왜곡되고 과장되고 신화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제 사건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명, 붕괴, 암흑기, 신화, 재건. 로마 제국의 몰락 후 유럽의 중세 암흑기. 마야 문명의 고정이 붕괴. 인더스 문명의 갑작스러운 종말. 앙코르 와트의 버려짐. 각각의 사례는 특수해 보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왜 문명은 이렇게 취약할까요? 왜 정점에 도달하면 무너질까요? 어떤 이들은 복잡성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조직,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서든 고장이 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마치 카드로 쌓은 집처럼. 어떤 이들은 환경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명은 자신의 환경을 착취하고 결국 그 환경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고. 산림이 파괴되고 토양이 침식되고 물이 고갈되면 문명은 기반을 잃습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을 보십시오. 거대한 석상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모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어지자 배를 만들 수 없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섬의 생태계가 붕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등의 심화라고 말합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는 소외됩니다. 그 긴장이 폭발하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사회가 분열됩니다. 로마의 말기를 보십시오.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 노예 경제, 무너진 중산층, 내부에서 이미 썩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두 맞을 것입니다. 문명의 붕괴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할까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몰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 역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로마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로마의 후계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문명들의 사례를, 붕괴의 징후들을, 회복의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문명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순환, 영원한 회귀. 니체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같은 교훈이 잊히고 다시 배워집니다. 우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저 원을 그리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원, 더 빠른 속도로, 하지만 여전히 원.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주론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고대 문화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었습니다. 힌두교의 유가, 불교의 윤회, 마야의 장기력, 아즈텍의 다섯 태양. 세계는 창조되고 번영하고 파괴되고 다시 창조됩니다. 끝없이. 우리는 그것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찰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 이전의 역사를. 수메르의 왕 목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홍수 이전의 왕들과 홍수 이후의 왕들. 홍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설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같은 방식으로, 그저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사이클일까요? 몇 번째 문명일까요? 우리가 최초라고 믿지만 증거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진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알았던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바알백의 거석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푸마푼쿠의 정교한 석재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쩌면 지식도 순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얻었다가 잃고, 다시 얻었다가 다시 잃고, 각 사이클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하지만 본질은 같은.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얼마나 될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빛납니다. 하지만 그 별들을 보는 눈은 계속 바뀝니다. 수메르의 점성가, 이집트의 사제, 마야의 천문학자, 그리고 우리.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보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신들의 집을 보았고 우리는 항성의 거리를 봅니다. 누가 더 옳을까요? 아니, 누가 더 많이 보고 있을까요? 순환은 계속됩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울고 계절이 돌고 세대가 이어지고 문명이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저주일까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반복할까요?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원 안에서는 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진보하고 있다고, 발전하고 있다고, 새로운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발자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다른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자들의, 그리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은 죽음이고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비록 그 앞이 결국 뒤로 이어진다 해도 아침이 옵니다. 해가 뜹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하루. 이것이 순환의 역설입니다. 반복되지만 같지 않고 돌아오지만 정확히 같은 지점이 아니고 나선처럼 원이면서 동시에 직선처럼 우리는 돌고 있지만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릅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시작일까요? 중간일까요? 끝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미래의 누군가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위대한 전성기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붕괴의 시작으로 기억될까요? 역사는 현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과거에서만 읽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시대에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연결성.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정보는 순식간에 전달되고 지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우리는 우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전의 어떤 문명과도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로마인들도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전례 없는 규모였고 그들의 법은 전례 없는 정교함이었고 그들의 도로는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에테르나 로마. 하지만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마야인들도 자신들의 도시가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정교한 천문학, 복잡한 문자 체계. 그들의 왕들은 신의 화신이었고 그들의 도시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정글이 모든 것을 삼켰고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대해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징후들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징후들,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염과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집니다. 고대 문명들을 무너뜨렸던 것과 같은 환경적 변화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토양이 침식되고 물이 부족해지고 화석연료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소비합니다. 로마인들이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마야인들이 더 큰 피라미드를 세웠던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수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다수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카드의 집처럼 보입니다. 이전 문명들의 말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잃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지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고대인들은 기억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잊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만약 지금 모든 것이 멈춘다면, 만약 우리의 전력망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터넷이 끊기고, 우리의 데이터 센터가 파괴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지식 중 얼마나 보존될까요? 종이책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클라우드는 전기에 의존합니다. 로마의 도서관이 불탔을 때 수많은 지식이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서버가 꺼진다면 현대 문명의 기록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의 도시를 발굴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콘크리트 폐허, 플라스틱 쓰레기, 금속 조각,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들은 우리의 스마트폰을 발굴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면은 깨져 있고 배터리는 부식되어 있고 데이터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이상한 직사각형 돌멩이로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긴 것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점토판들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드 드라이브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누가 더 현명했을까요? 이것이 문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적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취약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존중했습니다. 자연이 분노하면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더 강합니다. 단지 천천히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연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우리 발밑의 폐허들이, 바다 밑의 도시들이, 사라진 문명들이 속삭이는 경고. 보라, 우리도 한때 너희처럼 위대했다. 우리도 영원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흙 속에, 물 속에, 침묵 속에. 너희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하지만 경고는 또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무너졌지만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도시는 버려졌지만 지식은 전해졌습니다. 이름은 잊혔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환을 깰 수 있습니다. 역사를 정말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과거에서 사라진 자들에게서 잊힌 지혜에서 우리는 발밑을 보아야 합니다. 흙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다 밑을 탐험해야 합니다. 신화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밤이 끝나갑니다.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듭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세상은 깨어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으면서도 다른 하루, 이것이 희망입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 매일 다른 선택. 비록 패턴은 반복되지만 세부는 항상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세부 속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이 아직도 우리 발밑에 존재한다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땅 속에, 물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숫자 속에, 우리의 신화 속에, 우리의 DNA 속에 그 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우리가 질문하는 한,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창조자들, 이름 없는 시작. 그들은 영원한 기념비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산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제국입니다.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지어진, 영토가 아니라 시간을 점령한, 사라지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만약 우리가 다음이 아니라 마지막 이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게 전할 책임,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을, 그래서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환이 계속되더라도 나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밤은 지나갑니다.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기억하고 전하고 계속하는 것. 잠이 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이 흐려집니다. 좋습니다. 쉬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어쩌면 꿈속에서 당신은 그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자들, 잊힌 자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걸었던 자들을.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붕괴는 조용합니다. 우리는 문명의 종말을 극적으로 상상합니다. 화염, 폭발, 비명, 전쟁. 하지만 실제로 문명이 끝날 때 그것은 속삭임처럼 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일어나서 일을 하고, 다음 날도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폐허를 상상할 때 우리는 부서진 기둥을 생각합니다. 무너진 벽, 깨진 조각상. 하지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소리입니다. 목소리, 웃음, 발소리, 아이들의 놀이소리, 시장의 흥정소리, 신전의 노랫소리. 이 모든 것이 먼저 멈춥니다.
돌이 무너지기 전에 침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가 무너질 때, 마야가 버려질 때, 인더스의 도시들이 비워질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비가 올 거라고, 교역이 재개될 거라고, 질서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년은 왔지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떠남은 점진적입니다. 한 가족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 또 한 가족이 떠납니다. 처음에는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이동, 더 나은 곳을 찾아가는 것.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더 적어지고 더 약해지고 결국 그들도 떠납니다. 마지막 사람이 문을 닫고 떠날 때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거리를 다시는 누구도 걷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처럼 침묵은 방들을 채우고 복도를 따라 흐르고 광장에 고입니다. 바람만이 지나가고 비만이 돌을 두드리고 시간만이 계속 흐릅니다. 건물은 아직 서 있습니다. 벽은 아직 견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붕괴입니다. 유지가 멈추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지붕이 새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배수로가 막혔지만 아무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성벽에 균열이 생겼지만 아무도 보수하지 않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화재나 지진이 아니라 관심의 부재로. 첫 해에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둘째 해에는 조금 더 커집니다. 10년 후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0년 후 거리가 흙으로 덮입니다. 100년 후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200년 후 이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고고학적 침묵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층위, 유물이 없고 흔적이 없고 단지 비어있는 시간. 학자들은 이것을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입니다. 누군가 여전히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생존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기억하기에는 너무 지쳤기 때문에. 문화적 침묵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끊기는 순간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만 손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신, 새로운 방식,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이야기도 함께 죽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만 건너뛰면 천년의 전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멈춥니다. 건축을 멈추고, 기록을 멈추고, 기억을 멈춥니다. 왜일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여유의 산물이고, 역사는 안정의 산물이고, 기억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산물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왜 기억하겠습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을 때 왜 기록하겠습니까? 미래의 세대는 이 침묵을 부재로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고통입니다. 침묵은 상실입니다. 침묵은 포기입니다.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지쳐서, 너무 절망해서 흔적을 남길 수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유지가 멈춘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사라질까요? 전기가 끊기면 일주일 안에 냉장고의 음식이 썩습니다. 한 달 안에 교통신호등이 멈춥니다. 1년 안에 도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5년 안에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년 안에 도시가 정글이 됩니다. 100년 안에 우리의 흔적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록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서버가 멈추면 즉시 접근 불가능해집니다. 10년 후 저장 매체가 부식됩니다. 50년 후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사진, 우리의 글,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영화 모두 사라집니다. 침묵 속으로.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우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베클리 테페에 대해 아는 것만큼만. 붕괴는 불로 끝나지 않습니다. 붕괴는 잊음으로 끝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파괴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책이 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전염됩니다. 한 도시에서 시작된 침묵은 다른 도시로 퍼집니다. 교역이 끊기면 소식이 끊기고 연결이 끊기고 결국 모두가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인 도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문명은 네트워크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문명도 끊깁니다. 밤이 깊습니다. 오래된 도시의 폐허 위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한때 이곳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 수백 개의 이야기. 지금은 침묵만 있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침묵.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아주 조용히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메아리, 느껴지지 않는 존재.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 위를 걷고 그 옆을 지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가장 완벽한 무덤입니다. 모든 붕괴한 사회의 마지막 층위. 문명은 불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명은 잊음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봅니다. 시간을 확인합니다. 무심코 당연하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루는 24시간일까요? 왜 1시간은 60분일까요? 왜 일주일은 7일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마치 우주의 법칙처럼. 하지만 이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산입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자. 각 시간을 60분으로 나누자. 각 분을 60초로 나누자. 왜 60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국들이 흥망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종교가 탄생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60분은 여전히 60분입니다.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년을 12달로 나눕니다. 왜 12일까요? 달의 주기와 완벽히 맞지도 않고 계절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바빌론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로마가 무엇인지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요일 이름을 보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국어로는 오행에서 왔지만 영어로는 북유럽 신들의 이름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 월요일은 달의 날, 토요일은 로마의 토성. 우리는 매주 고대의 신들을 기념합니다. 그 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신들을 믿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없었는데도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구조입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 우리의 리듬, 우리의 계획은 모두 이 고대의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의식들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 장례식, 성년식.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를까요? 각 문화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전환의 순간을 표시하는 것, 개인을 공동체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우리 부모에게서. 그들은 누구에게서? 그들의 부모에게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언어도 유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우리가 구성하는 문장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언어는 진화합니다. 단어가 추가되고 의미가 변하고 문법이 단순해지거나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1000년 전의 한국어는 지금과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입니다. 여전히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이 지속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어떤 것들은 변하고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심리적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원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다음 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 계절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이 확실성이 우리를 안정시킵니다. 혼돈 속에서 섬처럼. 그리고 이 질서는 오래될수록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스템보다 오래된 시스템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은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작동했다면 앞으로도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스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저 따르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나누는 이유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의식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일까요? 이해하지 못한 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깊은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달력을 사용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체계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같은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위계, 법.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현대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소스 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작동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합니다.
두려워서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 한 부분을 바꾸면 전체가 무너질까봐. 이것은 불안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시스템의 관리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산의 수탁자.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항상 그래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도 그들의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그들 이전의 누군가에게서. 이집트인들도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두 이전 세대에서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을. 이것은 나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행착오의 결과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걸러졌습니다. 남은 것은 검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은 작동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변한다면, 만약 옛 해결책이 새로운 문제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고집하다가 무너질까요? 이전 문명들처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통이 우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경계가 흐릿합니다. 어쩌면 경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의 유산은 분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고 그것은 우리입니다. 아침의 시계를 다시 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수메르의 60진법으로, 바빌론의 시간 단위로, 로마의 달력으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유산,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유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잊지만 땅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짧고 약하고 왜곡됩니다. 70년의 인생, 그중 기억나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마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땅의 기억은 다릅니다. 땅은 46억 년을 기억합니다. 완벽하게, 변함없이. 지질학자들은 땅을 읽습니다. 마치 책을 읽듯이. 각 층위는 한 페이지입니다. 각 암석은 한 문장입니다. 각 화석은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언제 바다가 있었는지, 언제 산이 솟아올랐는지, 언제 생명이 번성했는지, 언제 멸종했는지.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암석 속의 층을 보십시오. 한 층 한 층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수백만 년이 한 센티미터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간의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억의 압축입니다. 그 시대의 공기, 물, 생명, 죽음, 모든 것이 거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면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몇천만 년 전 어느 여름날이 얼마나 더웠는지, 화분을 분석하면 어떤 식물이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보면 물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느렸는지 빨랐는지, 강이었는지 바다였는지. 땅은 증인입니다. 완벽한 증인. 인간의 기억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하지만 매번 조금씩 변합니다. 세부 사항이 바뀌고 의미가 추가되고
진실이 희미해집니다. 100년이면 역사가 전설이 됩니다. 1000년이면 전설이 신화가 됩니다. 10,000년이면 모든 것이 잊힙니다. 하지만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0년 전의 빙하 흔적은 지금도 명확합니다. 100만 년 전의 화산자의 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1억 년 전의 공룡 발자국은 아직도 돌 속에 찍혀 있습니다. 땅은 잊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읽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법을 배웠을 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페름기 말, 지구 생명체의 96%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화산 폭발, 기후 변화, 산소 부족.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땅은 그 비극을 기억합니다. 얇은 점토층으로, 화석이 사라진 구간으로, 백악기 말,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운석이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인한 먼지가 하늘을 덮었고 식물이 죽고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땅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의 같은 층위에서 발견되는 이리듐 층으로, 이리듐은 지구에 드물지만 운석에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 얇은 층이 대재앙의 증거입니다.